매일 새벽 5시 집안을 가득 채우는 종교 방송의 웅장한 찬송가 소리. 영미는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신성한 순간이라 여겼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선영에게는 이 소리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겨우 잠들었는데 더구나 아이들이 매일 새벽마다 깨어나 보채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어머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잠이 많이 필요해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미는 단호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소리를 줄일 수는 없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심을 기르는 게 좋아. 선영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야 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결국 그날 아침 선영이 폭발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영미도 지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며느리 눈치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냐? 아침 식탁 위로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고 평화롭던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고부 전쟁의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간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는 서로를 향한 불신의 씨앗이 되어갔다. 손자 교육을 두고 벌어진 두 번째 충돌은 더욱 격렬했다. 선영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학원과 과외를 준비했다. 영어, 수학, 태권도까지 빼곡한 스케줄표를 보며 뿌듯해했다. 반면 영미는 이런 교육 방식이 못마땅했다. 아이가 언제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있겠어? 내가 아들 셋을 키울 때는 자연스럽게 놀면서 배우게 했는데도 다들 잘 컸어. 갈등은 손자의 성적표를 받아온 날 폭발했다. 평소보다 떨어진 수학 점수를 본 선영은 학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영미는 강하게 반대했다. 아이가 스트레스로 병나겠다. 좀 자유롭게 놀게 해줘라. 어머님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소리를 듣던 손자는 자신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손자가 친구와 싸워서 다쳤다는 것이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고 밤늦게까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영미가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영미는 과도한 교육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맞섰다. 아이의 눈물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그날 밤 손자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물었다. 왜 자꾸 싸워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해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영미의 무릎 수술 날이 정해지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70대에 접어든 영미에게는 큰 수술이었지만 선영의 반응은 차가웠다. 간병인을 쓰시죠. 저는 아이들 돌봄에 집중해야 해요. 영미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간병인은 성의 없이 일했고 때로는 영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약 드세요. 건성건성대하는 모습에 영미는 서러움을 느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에게 한 번의 따뜻한 손길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어느 날 밤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던 영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며느리 손길 한번 받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선영은 영미의 방 앞을 지나가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 벽이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처럼 지내게 되었다. 영미의 무릎은 나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생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추석 명절,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돌아왔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차례상을 차리는 일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영미는 전통 방식대로 준비하려 했고 선영은 간편한 방법을 선호했다. 요즘 시대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마트에서 파는 것도 좋은데요. 조상님께 드리는 건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정성이 중요해.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평소 쌓였던 감정들이 명절 준비의 스트레스와 만나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만 고생시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요? 이런 낡은 방식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해요. 영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그럼 이 집을 떠나면 되지 않겠니? 이런 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이 집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무렵 부엌에서 나는 고함 소리에 모든 이들이 당황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기대했던 친척들 앞에서 고부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야? 고모가 속삭였고 삼촌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의 추석은 그렇게 최악의 명절로 기억되었고 집안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 집 고부 갈등이 소문이 되어 돌기 시작했다. 우연히 영미의 방을 정리하던 중 선영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시아버지 정호가 생전에 쓴 편지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 하나의 편지가 선영의 눈에 들어왔다. 편지 봉투에는 영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선영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본 선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아버지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진 내용이었다. 영미야, 아무래도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도현이 인생을 망칠까봐 걱정이네. 며느리는 우리 전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랴. 고집이 아주 세 보여. 도현이가 눈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네. 편지를 읽는 선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이해할 수 없었던 영미의 태도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영미는 시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자신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영미가 방으로 들어왔다. 선영이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얘, 함부로 뭐라는 거니? 하지만 변명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렸다. 편지 사건 이후 선영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20년 넘게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는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이들의 물음에 선영은 잠깐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도연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내를 이해하면서도 홀로 남은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도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술로 하루를 마감했다.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다. 영미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응급실로 급히 옮겨진 도연.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진단했다. 소식을 들은 선영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영미는 차갑게 돌아섰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집을 나가더니 이제 아들까지 망가뜨려 놓고. 영미의 독한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새웠다. 도연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병실 앞 대기실에서 선영과 영미는 매일 마주쳤지만 대화 대신 독한 말들만 오갔다. 간병과 병원비 문제로도 갈등이 계속되었다. 선영은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했고 영미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시어머님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며느리 노릇하라고 했던 거예요? 영미도 지지 않았다. 뭐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내 같은 며느리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저러진 않았을 거야. 기본도 모르면서 우덜은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집은 너 때문에 망했다고. 병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고함 소리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시선을 끌었다. 간호사가 나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20년 넘게 쌓인 원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정작 그를 사랑한다는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달랐다. 한 달간의 투병 끝에 도연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의 마지막 통보를 들은 순간
병실은 절망적인 침묵에 빠졌다. 선영은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고 영미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아들을,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서로를 향한 원망이 더 컸다는 것이 비극적이었다. 장례식장에서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장례 방식을 두고, 조의금 관리를 두고, 심지어 문상객 응대를 두고도 두 사람은 다퉜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지 못했다. 저런 고부가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있었다. 발인일 아침, 선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다시는 이 집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평생을 함께 산 집으로 돌아온 영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거실과 적막한 공기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영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다. 며느리도 아들도 다 잃었구나. 남은 건 원망뿐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마른 바람처럼 공허했다. 텔레비전도 음악도 없는 완전한 정적 속에서 한 노인의 독백만이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이 집의 이야기도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끝내 화해 없는 파국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작은 양보와 배려를 보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들의 가족이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오늘 영미와 선영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과연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